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는 이번 달에, 모더나와는 내년 1월 안에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연방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 의회에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와 드론 제조업체 등 77개 기업을 거래 제재 명단에 올리며 대중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단합을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밤부터 전북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에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 얀센과 이달 안으로 계약을 마무리 짓고 또 모더나와는 내년 1월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도입 시기는 내년 2, 3월 중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부터 차례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 정부는 얀센과 함께 이달 안에 이 두 회사와의 백신 구매 계약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에 대해선 식약처가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두 개 회사는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백신 4,400만 명분 가운데 1,400만 명분을 공급할 회사들입니다. 또 내년 1월 중에 모더나와도 1,000만 명분 백신의 선구매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얀센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이 완료될 걸로 보이고 화이자 계약서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더나 사의 경우에는 1월 달 체결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선구매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진 않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과는 계약에 준하는 구매 약관과 공급 확인서를 체결한 만큼 최종 계약과 백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백신은 내년 2,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내년 안에 4,400만 명분이 모두 공급될 예정입니다.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1, 4분기 중반 2월, 3월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한국의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어지는 백신부터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백신이 들어오면 고령층, 만성질환자나 집단시설 거주자, 보건의료인 등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부터 차례로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예방접종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시기는 빠르면 내년 초부터도 가능하게끔 준비하되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될 내년 11월 전에 접종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먼저 시작됐다는 소식에 이거 우리만 접종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욱이 정부와 기업 간의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 와중에 백신 개발이 외국에서 진행 중인 점은 선구매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계약된 백신에 대해선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만큼 백신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전체 인구의 60%, 우리나라는 3천만 명 정도 접종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보다 많은 4,4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백신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전체 인구의 2배가 넘는 백신을 선구매한 이유는 뭘까? 2배, 6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게 구매로 연결되는 물량이 아닙니다. 공급되는 백신의 양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여부는 다시 검증하는. 정부가 제약사별로 확인한 결과
공급 물량이 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미국 외 지역에서도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위탁 생산된 제품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백신 예방 효과만 보면 화이자 95%, 모더나 9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2에서 90% 수준입니다. 앞선 두 백신의 효과가 뛰어난 탓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예방 효과가 50%만 넘어도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마다 맞는 독감 주사도 예방 효과가 70%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관심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론 안전성이 관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세계적인 의학저널 랜싯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 책임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월 긴급 사용 승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선 이미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 미국보다 빨리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각 나라의 승인 여부를 참고하는 한편 우리 나름대로 효과와 안전성을 따져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행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당초에 접종 후순위로 거론됐던 이들 인사들의 백신 접종은요,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연방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인 캐런 펜스 여사 그리고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 단장도 함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일부 미국 방송은 접종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가장 마지막에 백신을 맞는 안이 검토됐었지만 백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백신 보급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30%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Karen and I were more than happy to step forward before this week was out to take the safe and effective coronavirus vaccine that we have secured and produced for the American people. 미 의회에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백신을 맞은 뒤 자신의 접종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공개된 백신 접종 일정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백신 보급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730만 명을 넘은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내년 1, 2월까지는 미국 내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고르 마토비치 슬로바키아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토비치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이러스 확진 사실을 공개했으며 현재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토비치 총리와 밀접 접촉한 정부 관료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여당 지도자들도 모두 격리 조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글로벌 백신 공급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20억 회분에 가까운 백신을 확보했다고 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코백스는 이 가운데 최소 13억 회분을 92개 개발도상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백스는 이르면 내년 1분기 백신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대상은 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후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병상 마련 속도는 더딘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집단 격리를 실시하는 병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동일 집단 격리에 돌입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확진돼 병상을 대기하던 80대 남성이 5일 만인 16일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병상을 기다리던 70대 남성 확진자 2명도 지난 13일과 14일
요양병원에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모두 고령 기저질환자로 거동이 불편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을 따로 옮겨야 되는데 병상이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있다가 사망을 하셨는데 이처럼 격리된 요양시설 안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것은 고령 환자들에겐 위험합니다. 감염병 치료시설도 없는 가운데 오히려 안에서 전파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자가 들어와야 되고 직원들이 거기에서만 내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전체 유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고위험군 보호도 어렵다. 일단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요양시설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집단 격리했습니다. 입소자하고요 종사자들 관계자들을 그냥 다 같이 격리를 시켜버린 거죠.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격리를. 평택 박예병원에 이어 순천향대 부천병원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청하고 나서 다음 주부턴 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만 해도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 대기자가 251명에 달해 앞으로 한두 주 동안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만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병상 배정이 늦어지면서 환자가 집에서 숨진 데 대해 서울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병상을 계속 늘리고는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급속도로 늘어나 자택에서 이틀째 대기하는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료원에 설치된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48개는 환자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에도 이동병상 42개를 추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 우려가 제기된 공동화장실 대신 병상당 개별 화장실이 마련됐고 음압 장비도 갖췄습니다. 병상을 기다리던 환자가 숨진 데 대해선 공식 사과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또 통감합니다. 감염병 전담 병상들도 지금 계속 확보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병상을 늘리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틀 이상 집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가 서울만 227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서울 시내 신규 확진자들 가운데 매일 350병상이 배정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하루 400명에 육박하면서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전원을 담당하는 공보의를 2명 더 배치하고 병상 배정 인력도 1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상황실 근무자를 늘려 자치구의 대기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를 위해 서울 아산병원이 3개 병상을 늘리고 세브란스와 건국대병원도 4개 병상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민간 병원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한 뒤 모임을 한 성북구의 교회에서 16명이 확진되는 등 서울에선 사상 3번째로 많은 39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지난 나흘 동안 7만 1000여 명을 검사해 170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각 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모으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결단을 내리겠지만 일단 현재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세부 시행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934명입니다. 확진자 증가 규모만 보면 3단계 상향 기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방역 통제 역량, 중환자 치료 역량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부는 3단계로 올릴 경우를 대비해 세부안을 마련 중입니다. 3단계에선 생필품, 의약품 구매를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소형마트나 편의점의 영업은 허용되지만 입장 인원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는 원래 영업이 금지되지만 생필품 구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매장 안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203만 개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결혼식 등 각종 모임과 행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당초 3단계 시 1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인데 5명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2단계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 합심하여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충분히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 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추위가 주춤했는데 오늘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철원은 영하 15.7도, 제천 영하 14.4도로 출발했고요. 서울도 어제보다 기온이 낮은 영하 9.1도로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일요일과 월요일까지도 영하 5도를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북 서해안 지역과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다리 밑이나 그리고 터널의 입구, 출입구는 도로가 더 미끄러운 만큼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은데요. 춘천이 영하 13도, 대전 영하 8.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철원도 영하 4도 예상됩니다. 전주와 대구가 3도, 광주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충북 괴산 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오늘 숨지면서 이 병원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다른 병원들로 환자를 보내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허위 소견서를 보낸 사실이 KBS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실수 같다면서도 명확한 해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의 A병원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명이 입원했습니다. 충북 괴산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 치료 때문에 옮겨온 환자였습니다. 괴산 성모병원이 보낸 소견서엔 12월 11일 코로나19 검사 음성이라며 의사의 도장과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괴산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A병원은 걱정이 돼 괴산에서 온 모든 환자를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소견서에 음성이라고 적혀 있던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화가 나 괴산 성모병원에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요청했지만 핑계를 대더니 나중엔 없다고 말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병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15일 괴산 성모병원에서 환자 1명이 이송됐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소견서가 같이 왔습니다. 검사지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받지 못해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소견서로 해가지고 음성이라고 해서 왔었는데 결과지가 없어서 저희가 결과지를 보내달라. 검사 중에 뭐 오류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데리고 가라. 저희가 보냈거든요, 그쪽으로. 그분이 뭐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검사도 하지 않고 소견서를 쓴 이유를 묻자 병원 측은 의료진의 실수 같다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11월 달에 한 거를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지금 포트 격리 중이라서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착각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는. 방역 관리를 맡고 있는 괴산군 보건소는 KBS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확진자들의 경우는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집에서는 물론이고 병원에 가서도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육병을 알아온 중증 장애인 정모 씨. 몸에 힘이 빠지는 병이라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울 때도 기구는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호복을 입고 정 씨를 돕는 사람은 지방에 살고 있다가 급히 올라온 부인입니다. 지난 16일 정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활동 보조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배는 아파오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고, 물도 한 모금 못 마시니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죠.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긴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긴급 서비스를 알아봤지만 확진자라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자가격리 중이던 아내가 방호복을 입고 정 씨를 찾아온 뒤에야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이 지나서야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여기서도 소외가 되는, 신체 멀쩡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왜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고. 포항에 사는 뇌병변 장애 상급인 A씨는 확진된 뒤 병상이 없어 안동의 병원으로 갔는데 다른 확진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저희 집사람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옆에 사람이 안타까웠는지 자기가 가서 도와주고. 장애인 단체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24시간 돌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활동 지원사와 병원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요즘 수도권의 학원들은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모두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일부 학원들이 스터디 카페를 빌리거나 학원 공간을 스터디 카페라고 신고한 뒤에 학생들을 모이게 해서 논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 간판이 있는 건물에서 학생 한 명이 나옵니다. 내부에 선생님은 있는데 학원이 아닌 스터디 카페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안 계세요, 혹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 계시면서 하려다가 금지해가지고 여기서 학원식으로 운영 안 하고 스터디 카페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강의실과 구조는 일반 학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원래 학원이었었는데 수업료가 없으니까 스터디 카페 인간에서 공부해라는 거죠. 학교이나 스터디 카페 인간 얼마나 해서 이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 8일부터 수도권 학원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학원으로 쓰던 공간을 스터디 카페로 신고한 겁니다. 밤 9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냥 거기 있고 너희들한테 질문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애들은 다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고 쌤도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한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감염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있는 걸 보고 조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갖고 그냥 바로 나오는 편이었어요, 애들이. 이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인근 대형 학원은 학생들이 자습만 했고 수업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관할시청은 스터디 카페의 경우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학원들이 스터디 카페를 빌려 수업을 하고 있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미 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드론 회사 등 77개 기업을 거래 제재 명단에 올리며 대중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자해적 탄압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정부가 거래 제재 추가 명단에 올린 기업과 계열사는 모두 77개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은 60곳,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DJI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를 도운 업체, 중국군 관련 기업, 인권 침해에 연관된 기업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를 비롯한 270여 곳의 중국 기업을 거래 금지 목록에 올린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들여오려면 미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SMIC는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공정의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SMIC가 첨단 기술 수준인 10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생산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갈수록 호전적인 적국의 군사력 건설에 미 첨단 기술이 이용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미 상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한 달 앞두고 나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선 데 이어진 조치로 임기 종료까지 대중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탄압에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의적인 탄압을 멈추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를 판단할 법원의 신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윤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정직 상태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신문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은 신문기일에 참석해 2개월의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의 핵심 주장은 수사 차질입니다. 직무 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고 월성 원전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영장 청구를 승인해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총장 부재로 내년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총장 권한 대행 체제라도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을 때도 법무부 측은 검찰총장 대행 체제로 검찰 사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1일자를 목표로 평검사 인사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없다고 수사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사팀을 해체한다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신문 다음 날에 결론을 내면서도 징계 사유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사실상 정직 2개월 징계에 효력이 없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준하는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검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외에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김경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비난 가능성은 크나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 기각입니다. 오 전 시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구치소를 나와 짧은 말만 남기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인정을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앞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시청 압수수색 등을 거친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또 다른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그동안 부인해온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자세한 상황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또다시 오 전 시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사유 등을 따져보고 앞으로 수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127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해경은 우리영해를 3km가량 침범해 홍도 북서쪽 해상에서 꽁치 등을 잡고 있던 중국어선들에 대해 해상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검문 검색을 실시했으며 목포항으로 합송해 영해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면서 요즘 이동량이 부쩍 줄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영하권의 추위까지 더해지면서 외출을 더욱 자제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이번 주말 고속도로 역시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도권 백번 고속도로에는 지금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 상일 부근 3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 중이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경기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장수 일대 하위 차로가 작업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영동선 강릉 방면으로는 오늘 경기권 위주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용인과 이천 일대 지나실 때 시간적인 여유 두셔야겠는데요. 지금 대관령 부근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역시 지금 초월 일대를 포함해 전 구간 소통 상태 괜찮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도 아직까지 뚜렷한 정체 구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갔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철원의 아침 기온 영하 15.7도, 서울도 영하 9.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3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모레까지는 그래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는 추위 때문에 건강,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북 서해안 지역과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의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9.1도, 포항 영하 2.1도, 광주 영하 2.7도 등으로 남부지방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2도, 광주 4도, 포항과 울산도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성탄절 하루 전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62명 늘면서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두어서 예고하겠다며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자, 먼저 국내 확진자 발생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발생 1,036명, 해외 유입은 26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사례는 서울 393명, 경기 300명, 인천 64명 등 73%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 밖에도 경남 43명, 부산 39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64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누적 24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기준으로 즉시 사용한 중환자 병상은 수도권에 단 4개, 전국적으로도 45개만 남아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통상 확진자 발생 시 5일에서 10일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수도권 중환자 병상 280여 개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병상을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인력 280명과 대한의사협회가 모집한 의사 1000여 명, 대한간호협회 등에서 모집한 간호인력 2,400여 명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정부는 우선 현재 단계에서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자율적 노력이 동반된다면 3단계 시행과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결단하겠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시간을 두고 예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단계 상향에 대비한 세부 시행 내용도 이미 정리 중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의 생필품 판매는 허용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애초 3단계 시 10명 이상 모임 행사를 금지하려던 것을 5명 이상 금지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종교 행사에 참여했던 참석자 중 일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참석자 모두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는 참석자가 많아서 혹여 전국적인 감염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선교단체 인터콥의 본부, 교인 수천 명이 모여 숙식을 함께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감질나고 할렐루야 찾고 우는 소리도 나고 희한한 소리도 나요. 관광차 한번 올 때 보면요, 한 50대도 더 와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이곳에서 종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에 사는 주민 1명이 이 행사에 참석하고 닷새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사 때 숙소를 함께 썼던 참석자 5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다른 지역에서 온 확진자 일부가 행사 때 여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센터는 지난 10월에도 50명 이상 못 모이도록 한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상주시는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직후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센터 측은 2주가 지난 어제서야 543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명단에 참석자가 모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3명 중 1명꼴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분들이 이제 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편 전북 익산과 전남 순천거 주민 10여 명도 경북 경산시에 있는 기도원을 방문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숙식을 함께하는 선교단체가 지역의 경계를 넘는 제2의 감염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행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당초에 접종 후순위로 거론됐던 이들 인사들의 백신 접종은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연방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인 캐런 펜스 여사 그리고 제롬 애담스 공중보건서비스 단장도 함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일부 미국 방송은 접종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가장 마지막에 백신을 맞는 안이 검토됐었지만 백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백신 보급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30%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Karen and I were more than happy to step forward before this week was out to take the safe and effective coronavirus vaccine that we have secured and produced for the American people. 미 의회에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백신을 맞은 뒤 자신의 접종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공개된 백신 접종 일정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백신 보급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730만 명을 넘은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내년 1, 2월까지는 미국 내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요. 단기 효과는 기대되지만 거듭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단기 효과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6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김포 집값은 28주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달 중순엔 일주일에 3%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뒤에야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가격 내린 것 좀 있어요. 이러고 문자 이러고 오시죠, 연락이. 거래는 일단은 지금 서로가 눈치 보고 있어요. 분명히 내릴 집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지금 서로 지금 그거 관망하는 거예요. 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매매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래량도 줄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는 어김없이 나타났고 또 다른 규제 지역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핀셋 규제를 고수했던 정부가 이번에 전국 36곳을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역대 최대의 유동성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하면 규제만으론 아파트값을 잡기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전세난이 매매 시장을 자극하고 있어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어지면서 강원과 제주를 뺀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등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함께 다른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상 중인 부동산 정책을 밝혔습니다. 서울 등의 주택 공급을 늘릴 여력은 충분하지만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이례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먼저 서울에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는 307개 지하철역이 있으나 지하철역 근처인 역세권은 평균 용적률이 160% 수준이기 때문에 저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중심의 서울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해 중층 고밀주택으로 바꾸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제곱킬로미터 규모인 서울의 준공업지역도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규제들을 주민의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주변 전세 시장이나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 이익은 나누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등 이른바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도 언급했는데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 도심에는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지만 국공유지 등 저렴한 토지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추가로 공급 물량을 확보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H 사장 시절 회의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구설에 올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가리켜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 발언인데요.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자 변 후보자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있던 2016년 6월 30일 SH 임원 회의록입니다. 공유주택 구상을 논의하던 중 변 후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 공동 식당 등을 운영하자는 제안에 생판 모르는 사람과 밥 먹기 싫다고 할 수 있다며 한 발언입니다. 건물만 공유로 만들어 놓으면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우려도 이어서 내비칩니다. 사생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맥락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으로 단정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저렴주택 사업비용 절감을 위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려면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변 후보자가 같은 회의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놓고 한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다. 위탁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고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SH주택 하자보수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사후 대처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다 나온 발언입니다. 구의역 사고는 서울 메트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숨진 사고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용자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변 후보자는 사과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자신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 후보자로서 깊게 성찰하고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오는 28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추천위는 어제 후보 추천을 의결할 수 있었지만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공석인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이것을 존중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명의 추천위원이 모두 채워져야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측 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명의 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나 싶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갑자기 선정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그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니 기다리자고 제안한 겁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국민의힘에 열흘의 시간이 주어졌고 다음 회의는 28일로 결정됐습니다. 적인 그 문제를 떠나서 위원 모두가 원만하게 그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앞서 국민의힘은 조속히 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적합한 분을 찾아서 빠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면서 후보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추천위의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추천위는 현재 위원들이 후보를 추가 추천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만큼 국민의힘 측이 추가 추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한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기존에 했던 인원들은 유지하고 거기서 지금 그거 외에 추가로 지금 받는다고요. 그게 23일 날 오후 이제 그 6시까지 받는다 하는 거고. 추천위는 오는 28일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원우입니다. 집안이 조금 습하고 옷이 눅눅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파트 벽지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면 참 당혹스러운 일일 겁니다. 올해 2월에 준공된 강원도 동해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현재 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여름 가족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한 이일용 씨. 금세 색바랜 벽지가 조금씩 떨어지더니 집안 곳곳에서 시커먼 곰팡이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의 요청에 지난달에야 보수가 이뤄졌지만 곰팡이와 물에 젖은 자국 모두 그대로입니다. 벽체를 구성한 철조 구조물도 벌겋게 녹슬어 있습니다. 지금 녹슨 부분들은 싹 제거,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됐었어야 되고 벽지만 붙여놓고 그냥 에이스가 끝났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기는 넉 달 가까이 매일 곰팡이 옆에서 잠들었고 추가 보수가 필요해 가족은 2달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부실 보수를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교체를 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작업자가 이제 소통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철거하고 다시 보수를 하는 걸로. 시공사는 공사 중에 생긴 습기가 제거되지 못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문제들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 올해 입주한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마감의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철물이 KS 인증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준공 이후 최근까지 전체 세대 중 90%가 넘는 세대로부터 하자가 접수돼 여전히 그중 일부는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의 일부를 모아서 12년째 기부를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부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올해에도 어김없이 성금을 전달해 왔는데요. 이 부부가 기부를 멈추지 않는 이유, 서윤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규정이라고 하고요. 선천적 장애로 인해서 뇌병변 1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윤주고요. 자제자 이후 장애인이 왔대요. 둘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는 넷이 됐고 아이들이 커가는 12년 동안 부부는 한 해도 빠짐없이 기부를 해왔습니다. 임신 잘 안 됐는데 임신 감자기 임신 되게 너무 감자고 밖에 본 게 할머니 짧아지 부정해 보여서 집 밖을 나가기 어려운 생활.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기초생활수급비에서 달마다 12,000원을 떼고 그때그때 쌓인 잔돈을 돼지저금통에 넣습니다. 그렇게 1년을 모아 올해는 17만 1,710원을 전달했습니다. 매달 마이너스라고 해도 망할 정도로 지금 생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도 뭐 하게 되더라고요. 부부가 12년 동안 건넨 180만 원 남짓한 성금으로 홀몸 어르신과 희귀 난치병을 앓는 소녀를 도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 곳에 부부의 바람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고 그래요.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새만금 내구 개발의 거점이 될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스마트 그립 산업 진도도 함께 착공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신항만 주변으로 드러난 거대한 간척지. 국제 협력 용지로 수변도시가 들어설 터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의 명소가 될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물을 특화한 국내 첫 수변도시로 친환경적인 지능형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3천억 원. 여의도의 2배가 넘는 터에 인구 2만 5천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형 도시가 오는 2024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창의 문화지구, 국제업무, 레저지구 등 7개 거점 구역이 호수와 공원 등 녹지축으로 연결돼 도시공간으로 태어납니다. 주거, 업무, 레저 모두가 도시 안에서 가능한 자족형 복합 도시이자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도시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가 새만금 국가산단 5609의 저탄소 수소 경제 기반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착공과 함께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 수소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도 첫 삽을 떴습니다. 탄소를 줄이고 산업단지를 디지털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활용해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내부 개발이 수변도시 조성과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에선 아직도 한국 드라마 공연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사실상 금지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모처럼 중국 내 한류에 다시 불을 지피는 행사가 열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베이징 이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방역 절차를 마치고 가요 대축제를 함께 보기 위해 한국문화원에 입장합니다. 사드 배치 논란 이후 모처럼 마련된 한류 행사이다 보니 예정 인원 300명의 2배 넘는 인원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喜欢 K-pop 的粉丝们在一起，就能在线下感受到那个演唱会的氛围。 전 세계적으로 올해 화제를 모은 한국 홍보 영상 속의 춤 배우기. 한국과 중국인 비보이로 이뤄진 그룹의 댄스 공연. K-pop 댄스 따라하기 경연과 한류 퀴즈 대회 등 한자리서 남녀노소 누구나 한국 컨텐츠를 즐기도록 짜여졌습니다. 看一下我们今天的这个歌谣庆典也非常的开心，对，也是久违了，就这么多人。就以后如果是咱们旅游局的活动的话，我都会积极参与的。 한껏 달궈진 분위기에 K-pop 인기 그룹들이 등장하자 행사장은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팬들마다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응원독으로 흥을 더하면서 따로 또 같이 한류를 즐겼습니다. 安妮하세요，中国입니다。然后在疫情期间呢，他们也给了我很多力量，因为也是学韩语的，然后对于韩国文化非常的喜欢。 사실상 한국 콘텐츠를 금지해왔던 중국은 지난달 말 한중 외교회담 뒤 내년과 내후년에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그렇고요, 다른 게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육도 그렇고 그런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서 양국 우호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한중 문화 교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한한령이 서서히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오늘은 다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또 공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갔고 보라색은 영하 15도 아래로 기온이 곤두박질 쳤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철원이 영하 16도, 서울도 영하 9.3도로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 모레까지는 이렇게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더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눈이 그대로 도로에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과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는 이번 달에 모더나와는 내년 1월 안에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연방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 의회에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와 드론 제조업체 등 77개 기업을 거래 제재 명단에 올리며 대중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단합을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밤부터 전북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 얀센과는 이달 안에 계약을 마무리 짓고 또 모더나와는 내년 1월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도입 시기는 내년 2, 3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부터 차례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 정부는 얀센과 함께 이달 안에 이 두 회사와의 백신 구매 계약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에 대해선 식약처가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두 개 회사는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백신 4,400만 명분 가운데 1,400만 명분을 공급할 회사들입니다. 또 내년 1월 중에 모더나와도 1,000만 명분 백신의 선구매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얀센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이 완료될 걸로 보이고 파이자 계약서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모더나 사의 경우에는 1월 달 체결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선구매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진 않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과는 계약에 준하는 구매약관과 공급 확인서를 체결한 만큼 최종 계약과 백신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백신은 내년 2,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내년 안에 4,400만 명분이 모두 공급될 예정입니다.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1, 4분기 중반 2월, 3월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한국의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어지는 백신부터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백신이 들어오면 고령층, 만성질환자나 집단시설 거주자, 보건의료인 등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부터 차례로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예방접종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시기는 빠르면 내년 초부터도 가능하게끔 준비하되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될 내년 11월 전에 접종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이거 우리만 접종이 늦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더욱이 정부와 기업 간의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해서 구체적인 정보도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 와중에 백신 개발이 외국에서 진행 중인 점은 선구매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계약된 백신에 대해선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만큼 백신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전체 인구의 60%, 우리나라는 3천만 명 정도 접종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보다 많은 4,4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백신은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전체 인구의 2배가 넘는 백신을 선구매한 이유는 뭘까? 2배, 6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게 구매로 연결되는 물량이 아닙니다. 공급되는 백신의 양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여부는 다시 검증하는. 정부가 제약사별로 확인한 결과 공급 물량이 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미국 외 지역에서도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위탁 생산된 제품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백신 예방 효과만 보면 화이자 95%, 모더나 9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2에서 90% 수준입니다. 앞선 두 백신의 효과가 뛰어난 탓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예방 효과가 50%만 넘어도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마다 맞는 독감 주사도 예방 효과가 70%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백신의 효과가 관심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론 안전성이 관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선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세계적인 의학저널 랜싯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 책임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월 긴급 사용 승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선 이미 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 미국보다 빨리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각 나라의 승인 여부를 참고하는 한편 우리 나름대로 효과와 안전성을 따져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행정부와 의회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당초 접종 후순위로 거론됐던 이들 인사들의 백신 접종은요.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연방 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인 캐런 펜스 여사 그리고 제롬 애담스 공중보건서비스 단장도 함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일부 미국 방송은 접종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가장 마지막에 백신을 맞는 안이 검토됐었지만 백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백신 보급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30%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Karen and I were more than happy to step forward before this week was out to take the safe and effective coronavirus vaccine that we have secured and produced for the American people. 미 의회에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백신을 맞은 뒤 자신의 접종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에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직 공개된 백신 접종 일정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백신 보급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730만 명을 넘은 미국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내년 1, 2월까지는 미국 내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산세를 꺾기 위해선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고르 마토비치 슬로바키아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토비치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이러스 확진 사실을 공개했고 현재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마토비치 총리와 밀접 접촉한 정부 관료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 지도자 등도 모두 격리 조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글로벌 백신 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20억 회분에 가까운 백신을 확보했다고 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코백스는 이 가운데 최소 13억 회분을 92개 개발도상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백스는 이르면 내년 1분기 백신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대상은 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후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 잇따랐습니다. 병상 마련 속도는 더딘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집단 격리를 실시하는 병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동일 집단 격리에 돌입한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확진돼 병상을 대기하던 80대 남성이 5일 만인 16일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병상을 기다리던 70대 남성 확진자 2명도 지난 13일과 14일 요양병원에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모두 고령 기저질환자로 거동이 불편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을 따로 옮겨야 되는데 병상이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있다가 사망을 하셨는데 이처럼 격리된 요양시설 안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것은 고령 환자들에겐 위험합니다. 감염병 치료시설도 없는 가운데 오히려 안에서 전파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자가 들어와야 되고 직원들이 거기에서만 내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전체 유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고위험군 보호도 어렵다. 일단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요양시설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집단 격리했습니다. 입소자하고요, 종사자들, 관계자들을 그냥 다 같이 격리를 시켜버린 거죠.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격리를. 평택 박예병원에 이어 순천향대 부천병원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청하고 나서 다음 주부턴 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만 해도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하는 대기자가 251명에 달해 앞으로 한두 주 동안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만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병상 배정이 늦어지면서 환자가 집에서 숨진 데 대해 서울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병상을 계속 늘리고는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급속도로 늘어나 자택에서 이틀째 대기하는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료원에 설치된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48개는 환자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시립 서북병원에도 이동병상 42개를 추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 우려가 제기된 공동화장실 대신 병상당 개별 화장실이 마련됐고 음압 장비도 갖췄습니다. 병상을 기다리던 환자가 숨진 데 대해선 공식 사과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또 통감합니다. 감염병 전담 병상들도 지금 계속 확보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전히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병상을 늘리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틀 이상 집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가 서울만 227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서울 시내 신규 확진자들 가운데 매일 350병상이 배정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하루 400명에 육박하면서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전원을 담당하는 공보의를 2명 더 배치하고 병상 배정 인력도 1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상황실 근무자를 늘려 자치구의 대기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를 위해 서울 아산병원이 3개 병상을 늘리고 세브란스와 건국대병원도 4개 병상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민간 병원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한 뒤 모임을 한 성북구의 교회에서 16명이 확진되는 등 서울에선 사상 3번째로 많은 39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지난 나흘 동안 7만 1천여 명을 검사해 170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각 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모으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결단을 내리겠지만 일단 현재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세부 시행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934명입니다. 확진자 증가 규모만 보면 3단계 상향 기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방역 통제 역량, 중환자 치료 역량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부는 3단계로 올릴 경우를 대비해 세부안을 마련 중입니다. 3단계에선 생필품, 의약품 구매를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소형마트나 편의점의 영업은 허용되지만 입장 인원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는 원래 영업이 금지되지만 생필품 구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매장 안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203만 개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결혼식 등 각종 모임과 행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당초 3단계 시 1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인데 5명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2단계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 합심하여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충분히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충북 괴산 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오늘 숨지면서 이 병원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다른 병원들로 환자를 보내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허위 소견서를 보낸 사실이 KBS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실수 같다며 명확한 해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의 A병원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명이 입원했습니다. 충북 괴산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 치료 때문에 옮겨온 환자였습니다. 괴산성모병원이 보낸 소견서엔 12월 11일 코로나19 검사 음성이라며 의사의 도장과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괴산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A병원은 걱정이 돼 괴산에서 온 모든 환자를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소견서에 음성이라고 적혀있던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화가 나 괴산성모병원에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요청했지만 핑계를 대더니 나중엔 없다고 말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병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15일 괴산성모병원에서 환자 1명이 이송됐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소견서가 같이 왔습니다. 검사지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받지 못해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소견서로 해가지고 음성이라고 해서 왔었는데 결과지가 없어서 저희가 결과지를 보내달라. 검사 중에 뭐 오류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데리고 가라. 저희가 보냈거든요, 그쪽으로. 그분이 뭐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검사도 하지 않고 소견서를 쓴 이유를 묻자 병원 측은 의료진의 실수 같다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11월 달에 한 거를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지금 코호트 격리 중이라서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착각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는. 방역 관리를 맡고 있는 괴산군 보건소는 KBS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확진자들의 경우는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집에서는 물론이고 병원에 가서도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육병을 앓아온 중증 장애인 정모 씨. 몸에 힘이 빠지는 병이라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울 때도 기구는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호복을 입고 정 씨를 돕는 사람은 지방에 살고 있다가 급히 올라온 부인입니다. 지난 16일 정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활동 보조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배는 아파오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굉장히 힘들었고 물도 한 모금 못 마시니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죠.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긴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긴급 서비스를 알아봤지만 확진자라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자가격리 중이던 아내가 방호복을 입고 정 씨를 찾아온 뒤에야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이 지나서야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여기서도 소외가 되는 신체 멀쩡한 사람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왜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고. 포항에 사는 뇌병변 장애 상급인 A씨는 확진된 뒤 병상이 없어 안동의 병원으로 갔는데 다른 확진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저희 집사람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옆에 사람이 안타까웠는지 자기가 가서 도와주고. 장애인 단체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24시간 돌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지만 활동 지원사와 병원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요즘 수도권 학원들은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모두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일부 학원들이 스터디 카페를 빌리거나 학원 공간을 스터디 카페라고 신고하고 학생들을 모이게 해서 논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원 간판이 있는 건물에서 학생 한 명이 나옵니다. 내부에 선생님은 있는데 학원이 아닌 스터디 카페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안 계세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와 계시면서 다른 학원 등록해가지고 여기는 학원식으로 운영 안 하고 스터디 카페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강의실과 구조는 일반 학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원래 학원이었었는데 수업료가 없으니까 스터디 카페 인간에서 공부해라는 거죠. 학교나 스터디 카페 인간 얼마나 해서 이걸 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 8일부터 수도권 학원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학원으로 쓰던 공간을 스터디 카페로 신고한 겁니다. 밤 9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냥 거기 있고 너희들한테 질문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애들은 다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고 쌤도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한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감염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있는 걸 보고 조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갖고 그냥 바로 나오는 편이었어요, 애들이. 이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인근 대형 학원은 학생들이 자습만 했고 수업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관할시청은 스터디 카페의 경우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학원들이 스터디 카페를 빌려 수업을 하고 있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미 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드론 회사 등 77개 기업을 거래 제재 명단에 올리며 대중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자의적 탄압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미 정부가 거래 제재 추가 명단에 올린 기업과 계열사는 모두 77개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은 60곳,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DJI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를 도운 업체, 중국군 관련 기업, 인권 침해에 연관된 기업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를 비롯한 270여 곳의 중국 기업을 거래 금지 목록에 올린 데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들여오려면 미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SMIC는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공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은 SMIC가 첨단 기술 수준인 10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생산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갈수록 호전적인 적국의 군사력 건설에 미 첨단 기술이 이용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미 상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한 달 앞두고 나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선 데 이어진 조치로 임기 종료까지 대중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탄압에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의적인 탄압을 멈추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를 판단할 법원의 신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윤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정직 상태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신문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혔습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은 신문기일에 참석해 2개월의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의 핵심 주장은 수사 차질입니다. 직무 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고 월성 원전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영장 청구를 승인해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총장 부재로 내년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총장 권한 대행 체제라도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을 때도 법무부 측은 검찰총장 대행 체제로 검찰 사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1일자를 목표로 평검사 인사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없다고 수사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사팀을 해체한다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신문 다음 날에 결론을 내면서도 징계 사유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사실상 정직 2개월 징계에 효력이 없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준하는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검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올해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외에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김경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비난 가능성은 크나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 기각입니다. 오 전 시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구치소를 나와 짧은 말만 남기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인정을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앞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시청 압수수색 등을 거친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또 다른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그동안 부인해온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자세한 상황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또다시 오 전 시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사유 등을 따져보고 앞으로 수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127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해경은 우려형해를 3km가량 침범해 홍도 북서쪽 해상에서 홍치 등을 잡고 있던 중국어선들에 대해 해상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검문 검색을 실시했으며 목포항으로 합송해 영해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머무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이사진 5명에 대해 경기도가 해임 명령을 내렸습니다. 횡령 등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경찰도 전 운영진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장기화된 나눔의 집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나눔의 집 법인이사 5명에 대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과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 노인복지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이 사유입니다. 해임 대상은 법인 대표이사 등 승려이사 5명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사회이사 3명에 대해서도 선임 무효 처분이 내려진 상황. 이에 따라 11명의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물러난 8명을 대신할 임시이사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관리 소홀 등 책임을 물어 법인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이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다 맞다라고 결론이 난 거잖아요. 지금 나온 결과만이라도 좀 반성을 하고 나눔의 집이 가져야 되는 본래의 모습을 좀 갖도록 좀 애써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후원금 유용 혐의로 함께 고발된 법인이사들에 대해선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할머니들을 학대했다는 비리가 모두 혐의 없다고 인정되어 관리 소홀 부분은 인정되었는 바 향후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부 직원들의 고발로 시작됐고 민간 합동조사에서 후원금 88억 중 2억 원만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 나눔의 집 사태는 9개월여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어제는 추위가 잠시 쉬어갔는데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보다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겁니다. 오늘 아침 철원은 영하 1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철원의 아침 기온 영하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제천도 영하 15.3도로 출발했고 서울도 영하 9.5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모레까지는 이렇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오늘만큼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전북 서해안 지역과 제주 산지에는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것이 많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빙판길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에는 밤사이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작은 불씨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9.3도, 안동이 영하 8도, 대전도 영하 7.6도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철원 영하 4도 예상되고요. 대전이 2도, 광주와 포항, 울산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안과 또 동해상,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성탄절 하루 전인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제주 4.3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라는 것인데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제정 20년 만에 후속 조치들이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두 달째 이어온 국회 앞 1인 시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배상할 방법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국가 차원의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기로. 정부는 그동안 법에 보상금으로 명시되면 다른 과거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결국 위자료라는 표현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려하는 유가족들에게 민주당은 위자료는 배상이라며 과거 판례에도 배상으로 인정돼 왔다고 설득했습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와 관련돼서 위자료를 정한다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합의점이 찾아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후순된 도리를 다해서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4.3 특별법이 통과됐다라고 할 수 있는 재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9만 4천여 명. 배상 기준과 필요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6개월간 연구 용역을 거치게 되는데 2022년부터는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4.3 희생자들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군사재판 무효화도 가능해지면서 명예회복의 길도 열린 겁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 배상 문제가 72년 만에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에 포함된 충남 논산과 공주 지역이 정부 규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률이 높지도 않고 가격 인상이나 거래도 거의 없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논산의 마지막 아파트 분양은 지난해 4월입니다. 청약률은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한 아파트 단지가 연초 대비 8천만 원 정도 올랐을 뿐 다른 아파트는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논산의 유일한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랐을 뿐 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택가격 상승률을 봐도 논산은 올해 1.78% 상승에 그쳐 인근의 비규제 지역인 계룡의 5분의 1도 안 되고 홍성과 아산보다도 낮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가뜩이나 고민이 깊은 논산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소식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잘못 지정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대전의 규제로 인해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계룡이나 천안 인근의 아산을 제치고 엉뚱하게 논산과 공주가 포함됐다고 주장합니다.
전혀 없고요. 저희들도 공주논산이 들어간 거는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논산과 공주에는 앞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규제지역 지정에도 아랑곳 없이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기 징후가 보이지 않는 지역이 부동산 규제 대상이 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민들은 우려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광역시 한 금은방에 괴한이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어둠 속의 금은방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 진열대 위의 덮개를 주저없이 걷어내더니 미리 준비해온 공구로 내리칩니다. 산산조각난 진열대 유리. 괴한은 귀금속을 가방에 담아 달아납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금은방에 괴한이 침입한 건 어제 새벽 4시쯤. 범행에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습니다. 방범 요원들이 금은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괴한이 달아난 뒤였습니다. 사라진 금반지와 진주 목걸이 등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쇠는 다 잠그고 가죠. 근데 열쇠를 절단하고 유리창 깨고 들어왔어요. 네, 처음에 마음이 아파요. 침입에 필요한 공구까지 미리 준비하고 짧은 시간에 범행을 마친 절도범. 경찰은 금은방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 둘 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어머니는 심신미약이 인정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녕의 한 편의점. 한 어린이가 몸 곳곳엔 멍이 들고 얼굴은 퉁퉁 부은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한 초등 4학년 10살 어린이를 한 주민이 발견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어가 학대 도구를 압수했습니다. 빨래 건조대와 프라이팬, 젓가락. 경찰 수사 결과 36살 의붓아버지와 29살 친어머니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쇠젓가락과 프라이팬을 불에 달궈 딸의 손과 발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을 채운 욕조에 얼굴을 밀어넣거나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붓아버지 A씨에게 징역 6년, 친어머니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재판부는 잔혹한 학대로 딸의 치아와 뼈가 부러지고 온몸엔 멍과 화상 자국이 남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부모를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학대 아동의 친어머니를 법정 구속했지만 심신미약을 감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는 지난해 3월부터 임신과 육아로 치료를 중단해 병세가 나빠졌다고 봤습니다. 이들 부부는 본인들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누리꾼 26명을 경찰에 고소해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프로배구 소식입니다. 쌍둥이 자매가 돌아온 흥국생명이 기업은행을 완파하며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연패만 기록을 해도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흥국생명. 다시 독주 체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재영의 몸 상태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이재영의 공격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지난 경기 결장했던 이다영도 잇따라 토스가 흔들려 박미희 감독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부상으로 외국인 공격수 루시아까지 이탈한 상황. 마지막 남은 에이스 김연경은 나홀로 고군분투했습니다. 김연경이 연속 블로킹과 재치 있는 밀어넣기로 승부를 끌고 가자 두 쌍둥이 자매도 경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재영이 추격을 알리는 서브 득점을 터뜨렸고 곧바로 이다영이 동점 블로킹을 만들어냈습니다. 막판 역전극으로 첫 세트를 잡은 흥국생명. 2세트부터 흥국생명은 무적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다영의 정확한 토스에 이재영의 힘있는 백어택, 그리고 김연경의 완벽한 마무리까지.
거침없는 기세로 세 세트를 연속으로 따낸 한국생명은 기업은행을 완파하며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저희가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끼리 단단하게 뭉쳐서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쌍둥이 자매와 김연경이 보여준 끈끈한 호흡은 최근 팀 분위기에 균열이 생겼다는 불화설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건과 관련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당시 붉은 수돗물이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까만 보유물이 떠다니는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큰 불편을 겪었던 인천 서구 지역 주민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한 마음에 필터를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계속 못 빼고는 있죠. 필터는 이제 마스크랑 똑같이 저희한테 그냥 생필품이에요.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의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주민 5,500여 명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인천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수질 검사 결과 당시 문제가 됐던 붉은 수돗물이 먹는 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돗물 먹는 물 그 기준이 이제 탁도 기준 0.5NTU라고 돼 있어요. 0.5NTU 초과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 현재 수돗물 먹는 물 검사는 탁도와 잔류 염소, 중금속 등 모두 11가지 항목으로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보유물에 대해서는 따로 검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은 보유물이 나왔던 붉은 수돗물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물질이 좀 또 잔존되어 나오고, 이거는 이제 현재 법정 수질 기준 항목에 이제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민들은 붉은 물 사태 당시 먼저 수돗물 사용 자제를 권해놓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가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 책임이 없다는 인천시의 태도에 큰 피해를 감당했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한파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은 큰 불편 없겠습니다. 오늘 지방 방향으로는 오전 11시 무렵에 그나마 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부선의 경우 경기권에서는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천안에서 옥산분기점 사이 통과가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지금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는 정체가 없어서 반포에서 천안까지 1시간가량 예상되는데요.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는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 중이니까 잘 지켜주셔야겠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정오 무렵 조남분기점에서 서서울요금소, 그리고 서해대교 부근 지나기가 특히나 어렵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도 신갈과 여주 사이로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 중이니까 잘 지켜주셔야겠는데요. 지금은 경기권과 강원권 모두 수월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조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국제사회의 주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법의 본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내년 초 청문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입법 사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살포를 발사하는 등 전단살포에 강력히 반발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히 표현의 자유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도 전단살포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가능하도록 최소한으로 한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 법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역시 비공식적으로 이런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을 중시해온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자칫 외교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북전단 확성기 금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성까지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간의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접경지의 특수성과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북 합의서 규정에 따라 북한의 군사 도발 등으로 우리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법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대내외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날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보다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모습입니다.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간 곳이고요. 보라색은 무려 영하 15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철원은 아침 기온 영하 16.2도로 출발했고요. 제천이 영하 15.3도, 서울도 영하 9.6도로 전국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모레까지는 이렇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아침 기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면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북 서해안 지역과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길, 교통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지금 구름이 조금 끼어 있는데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하늘빛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9.3도, 청주 영하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이 영하 2도, 대구는 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